이렇게 귀하게 시간을 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가정은 참 재밌는 살아 생명 있는 생명체입니다. 가정은 작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작동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집안에 작동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도표를 하나 그려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면 남자라고 생각하시고요. 동그랗게 그리면 여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결을 하면 결혼했다 그 말이고, 줄을 내려서 이렇게 하면 자식들 낳았다 그런 말이겠죠. 그렇죠? 남편이 자기가 살면서 어릴 때서부터 집에서 머슴처럼 살았어요. 머슴. 여러분, 자녀가 머슴처럼 사는 자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분은 머슴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연이 뭐냐면 머슴이라는 사연입니다. 왜 일해야지 인정받는 사람 있죠? 그래서 집에서요, 자질구레한 일도 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하고 부모님이 시키면 또 더 잘하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형제가 있어도 누가 있어도 이 아버지 되셨던 분이 머슴처럼 집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당신이 머슴이면 아내를 만나는데 어떤 분을 만날까요? 머슴하고 또 머슴이 또 만나요? 이제 내가 일을 해서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이것이 이제 사연이죠. 우리가 사연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연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사무친 언어들이에요. 근데 이 사연이 풀려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방법도 사용하고 저런 방법도 사용해요. 사연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살고, 사연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살고, 사연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미래도 정하고, 사연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이 사연이 결정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이 사연이라는 것이 자기를 머슴돼서 살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 살면서 머슴이어야 자기 스스로가 성실함으로 자기를 증명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아내를 만날까요? 우리 보통 여자 만나겠죠? 그렇죠? 여자를 만나는데 그냥 여자를 만나면, 또는 열심히 일하는 여자를 만나면 자기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왜요? 왜냐면 내가 일해서 내가 증명해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성실함으로 나를 증명하고 나를 강화해야 되는 거니까, 머슴이 나보다 더 일 잘하는 머슴 여자를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냐면 공주과 여자를 만나게 되죠. 어머, 몰라, 못해. 여보, 이건 무거워서 못해. 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나 몰라. 시집 와서 난 고생이 너무 심해. 이런 여자 만나야 머슴이 가슴 치며, 아이고, 나 저 여자 때문에 이게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내가 이런 여자 만나갖고 말이지. 내 평생 난 부모님 만나도 일하고 아내 만나도 일하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사냐 이러면서 말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이게 사연이라는 거예요. 사연은 짝도 정해줘요. 짝도.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남편이 똑똑이에요. 똑똑해. 너무 똑똑해. 이 똑똑하지 않으면 집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똑똑함으로 말미암아 사연이 작동돼서 자기가 이제 똑똑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걸 자기가 증명하면서 살아야 됐던 사람이란 말이죠. 말하는 것도 자기가 행동하는 것도 미래도 다 똑똑이로 이게 결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왜 이렇게 멍텅구리야? 너 이렇게 머리를 안 쓰냐? 우리 집안에는 나밖에 머리 쓰는 사람이 없어. 아니,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나만 머리를 쓰는지 몰라? 아니, 당신 머리를 이고 다니라고 하나님이 그 주신 줄 알아? 그거 쓰라고 준 거야, 쓰라고 준 거. 이런 언어들이 쏟아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은 다른 언어가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럼 어떤 아내 만날까요? 그냥 보통 여자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집을 움직이며 살 것인가 봤더니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 만날까요? 백치미녀. 그렇죠. 어떤 여자 만나냐면요, 멍텅구리를 만나든지 바보를 만나든지 멍청이를 만나든지 자기보다 못한 자를 만나야, 그래야 자기가 뭐하다는 걸 증명해요. 똑똑하다는 걸 증명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짝을 만날 때도 그냥 만나지지가 않아요. 사람을 짝을 만날 때 왜 다른 사람은 다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여자가 내 짝이 됐을까? 이게요, 아니, 만나는 여자가 수십 명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여자가 내 여자가 됐을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가슴을 치는데 이유가 있단 말이죠.
뭐 때문에 만나는가? 많은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연 때문에 만나요. 자, 또 하나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만 더 해보죠. 자기네 집에 이제 아버지가 무능하셨던 분이에요. 아버지가 무능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엄마가 유능하시겠죠. 그렇죠? 이제 상대적인 것이니까 엄마가 나가셔서 일을 하시고 뭐 아주 유능하게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유능하지 않고 전능하세요. 전능자야. 못하는 게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발이 넓고 말이죠. 하는 일마다 뭐 잘 되고 같은 그런 분이었단 말입니다. 전능자십니다. 근데 이 집에 딸 하나가 있고 아들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막내 딸 하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요. 누가 엄마같이 전능할까요? 이 집에 자녀들 중에. 맏딸. 왜 맏딸이 전능할까요? 그냥 엄마 나가서 일하셔야 되니까 집에서 있으면서 동생들 돌봐야죠. 큰아들 돌봐야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기 큰오빠, 이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그쵸?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무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차려줘야 먹죠, 뭐 해야 먹죠, 아무것도 안 해 집에 계시면서도. 그래서 이 딸아이가 마치 큰동생 돌보는 것처럼 돌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동생 둘하고 큰동생 하나하고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어릴 때부터 집에서 밥하고 어릴 때부터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이끌어갔던 엄마가 나가시면서 너 엄마 대신이다. 네가 알아서 집안을 좀 잘 해라. 아버지 밥 챙겨드리고 때 맞춰서 아이들 공부도 봐주고 숙제도 좀 봐주고 애들 씻기고 이런 거 다 해라. 엄마 들어오기 전에 이런 걸 해야 된다. 어려서부터요. 집안에서 전능자로 또한 살았어요. 두 번째 전능자죠. 하나 물어볼게요.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날까요? 유능한 사람 만날까요? 무능한 사람 만날까요? 무능한 사람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무능한 사람 싫어요. 그래서 웬만큼 유능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능한 남자가 하는 일이 눈에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 하루 종일 했다는 게 그거야? 어떻게 당신은 일머리가 그렇게 없어? 아니 그 일을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했어야지. 아우 나 정말 왜 저런지 몰라. 당신 어릴 때부터 일 안 해봤지. 이 아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의 수준이 있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남편이 유능하다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야단을 치고 지적을 하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 이 남편은 어느 날 생각합니다. 내가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으면 아내가 시키는 거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에라 까짓거만 안 하고 욕먹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웬만큼 바보 아니면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데 뭐 때문에 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보니까 집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전능자라 내가 하나 하는 동안에 10개 해내. 까짓거 그럼 네가 하나 더 해라. 그래서 나 하나도 안 하고 네가 11개 해라.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얼마 지나서 자기는 무능한 남자하고 또 살게 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 무능해. 동생 무능할까요? 얘 유능할까요? 얘? 당연하게 무능하죠. 지혜비 닮아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사람 만들죠. 무능하게 되죠. 아니 온 천지에 남자라고는 몽땅 다 무능한 사람밖에 없다. 또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 자기 엄마 같은 전능한 여자 되겠죠. 근데 이 전능자는요. 무능자가 주위에 가득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그리고 가슴 치면서 살아야 돼.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평생 쇠가 빠지게 일해야 되니? 그러면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사연이요. 짝도 만들고요. 사연이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도 결정을 하고요. 사연이 미래도 열어가요. 사연이요. 엄청난 놀라운 능력입니다. 실질적인 세력이에요. 악한 세력이죠. 이런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용납하라, 뭐 사랑해라, 뭐 화목해라 이런 얘기를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라는 것은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뭐한다? 강화하면서 산다. 우리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자, 이 사연이라는 것이 한번 일을 하면 홀로 일을 하지 않아요. 사연은 깽단 같은 거예요. 깽단. 그래서 사연이 딱 오야봉이 딱 작동이 하면 이 똘마니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연이 작동됐다 그러면 4가지 심리가 함께 움직이는데 4가지 심리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사연이 자기의 사이클을 컴플리트 시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가요. 자, 사연이 작동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허세 심리라는 것이 움직입니다. 자, 허세 심리가 움직인다. 허세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값을 매기느냐 하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값이 무엇이냐. 자, 사건에 대한 값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건만큼 값을 매기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지요. 자, 비가 와서 뭐 오시는 길에 젖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옷이 젖으면 비 오는 날이니까 옷이 젖은 것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질 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날씨 탓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일입니까? 그냥 지나가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이고, 오늘 비가 와가지고 그냥 옷이 다 젖었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아우, 나 정말, 난 비 오는 날 너무 싫어! 아우, 비를 주신 하나님도 싫어! 하나님 미워!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옷 젖었다고. 바지 젖었네, 뭐 젖었네, 뭐 젖었네 말입니다. 아우,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아우, 나는 일진이 좋지 않은지 몰라. 아우, 나는 진짜 재수가 없는 여잔가 봐. 자기만 젖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젖었는데도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사건의 값을 잘못 매기면 병자라 그래요. 사건의 값을 잘못 매기면 그 사람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들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 일 가지고 큰일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집안에서도 우리 집이 건강하다, 우리 집이 건강하지 않다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냐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의 값을 사건만큼 정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사연만큼 값을 정하는지. 사건이 딱 작동됐더니 사연이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건의 값이 아닌 사연의 값만큼 사건을 매기는 거죠. 어린아이가 물을 딱 엎질렀어요. 물을 딱 엎질렀으면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너 조심하지 그랬니? 물 엎질렀어. 빨리 걸레 가지고 와. 네가 엎질렀으니까 네가 닦아라. 그럼 다음부터 조심해야 돼. 이번에는 물이지만 혹시라도 다음번에 위험한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발질 다닐 때 잘 쳐다보고 다녀. 그러면 되죠. 그런데 물을 딱 엎질렀더니 엄마가 짜려보면서 하는 말. 엄마가 조금 가만히 있는 거 꼴을 못 보지? 꼴을 못 봐. 어? 엄마가 좀 쉬고 있으면 네 배가 아프냐? 얘는 말이죠. 어쩜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지 몰라. 아우 네 아버지 안 닮았다고. 네 아버지 안 닮았다고 누가 그럴까 봐. 엄마 이렇게 말썽을 피는 거야? 화가 나갖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일어나! 또 얘가 이제 물을 엎지르고 난 다음에 그 엄마가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본다느니 뭐 엄마가 뭐 지 애비를 닮았다느니 뭐 난리를 치고 계시더니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어요. 놀래가지고. 가서 신발 신어! 그래서 얘가 왜? 이 자식이 말 신발 신어! 가서 이제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뽀르륵 들어가더니요. 방에 와서 가방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쫓아가! 그래서 이제 쫓아갔습니다. 그럼 버스 정류장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우리 어디 가는데요? 엄마가 이제 신경질 내서 짜증을 내면서 서 있으니까 아들아이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산에 간다 산에 가. 산에는 왜요?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가.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나하고 죽자. 물 엎질렀더니 뭐하러 가지?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게요. 네, 사연으로 말미암아 사건의 값을 사건의 값만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사연의 값만큼 매기게 된다. 왜 집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적표를 잘못 받아왔다. 그 달만 그랬어요. 그런데 성적표 잘못 받아왔으면 엄마가 다음부터 공부 잘해라.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될걸.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근데 쥐약을 사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먹고 죽자고. 너 공부 못할 건데 싹시 놀았다. 너 애미하고 애비한테 이렇게 창피줄 것이면 공부도 하지 마. 먹지도 마. 죽어버려. 난리를 치는 그런 사건의 값이 엄청나게 커버리는 이유가 뭔가 이 사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연 때문에. 옛날에 노래 중에 허세에 대해서 참 잘 이야기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양복 입은 신사랑 빈대떡 신사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왜 맞는데? 왜 맞아요? 왜 맞아요? 돈이 없어서 맞는데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뭐 때문에 기생집에 와서 술 먹느냐. 그런 노래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연이 있단 말이죠. 사연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나는 집에서 막걸리 받아놓고 빈대떡 부쳐서 먹을 사람이 못 되는 거죠. 내가 얻어맞더라도 나는 기생집에 가서 먹겠다라는 행동이 엉뚱한 행동이 이렇게 허세가 부려지는 거예요. 니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말이야. 나 전쟁 나기 전에 내가 만석군집 아들이야. 내가 만석군 아들이라고. 니들이 모르지 몰라. 내가 지금 요마냥 욕거리니까 말이야. 내가 무슨 가난한 집 사람인 줄 알고 나보러 뭐 빈대떡 부쳐 먹으라고. 나보러 뭐 막걸리 먹으라고. 미쳤냐 내가 막걸리에서 빈대떡 부쳐 먹게. 나 전쟁만 끝나면 내가 만석군집 아들이어서 내가 돈 많은 집 아들이야. 내가 말이지. 나 말이야. 내가 나중에 난 너희들한테 내가 증명해 보이리라.
나 지금 얻어맞더라도 난 기생 넣고 먹을 사람이지 내가 절대로 빈대떡 먹을 사람 못 된다. 그래서 진짜 돈 없어서 얻어맞더라도 기생집에 가서 기생 불러놓고 술 마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아이가요, 지금 사연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를 증명하느라고 캄프라치하고 뭐 자기를 이제 허세를 부리느라고 뭐 핸드폰 같은 것도 싸구려 그냥 전화만 할 수 있는 거 웬만한 거 하나 사면 될 텐데 가장 좋은 거 가장 비싼 거 안 사면 자기 쪽팔린다고. 집안에 돈도 없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엄마 조르고 뭐 난리를 치고 뭐 죽겠다 그러면서 자기 필요한 거 좋은 거 다 사야 되는 그런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도요, 사건의 값을 벌써 어릴 때부터 사연의 값으로 대치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건은 사건만큼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사건을 사연화해서 사연의 값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세를 부리게 된다. 이 허세를 부리는 이유가 뭔가? 내가 이렇게 값을 높이 매겼으니까 나한테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보상. 뭐가 움직인다고요? 보상 심리가 움직여요. 내가 이렇게 값을 올리는 이유는 나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어. 나 사연이 너무 많아. 나한테 보상해줘야 돼. 네가 나한테 보상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사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들 사연 있으시죠? 그래서 너 보고 보상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보상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내가 남편을 만나서 사연이 많아졌어요. 아내가 하는 말, 나한테 보상해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그만 사건이 터졌어요. 밥을 먹다가 된장찌개를 끓여놨는데 남편이 이제 허세를 부립니다. 이게 무슨 찌개냐고. 아니 내가 돈 벌어다 준 거 다 어째고 밥상이 이게 뭐야? 풀밖에 없잖아. 이 찌개가 이게 맛이 뭐야?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밥 투정을 하고 있으니까 밥 투정만큼만 값을 매기면 되죠. 아 여보 내가 오늘 당신한테 이렇게 정성껏 차리긴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풀이긴 풀이네. 여보 당신 벌어다 주신 돈 다 여기 있죠. 오늘 건강하라고 내가 웰빙 푸드 만들었으니까 오늘 이렇게 드세요. 된장찌개 맛 없어요? 아유 내가 얘 맛있게 끓였는데 오늘 당신 입맛이 좀 쓴가 보다. 내가 더 맛있게 끓일게요. 내일 더 맛있게 끓여줄게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만 해결하면 되는 일인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너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 너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뭐? 돈도 갖다 주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야 여기 풀이 올려 있는 이유가 있어. 풀이 올려 있는 이유가 고기 살 돈이 없어서 그래. 고기 살 돈이 없어서 돈 갖다 주면서 무슨 하든지 말든지 이야기를 하지 말이지.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말이죠. 그 밥 투정하는 것을 도장 찍는 것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값을 매깁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해요. 알았다고. 알았어. 다른 여자한테 해달라 그래. 그래서 도장 찍는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사연이 사건을 대치해서 값을 올려버리는 일이 있는 것은 나에게 보상해달라. 나 보상해달라. 제가 한 번은 이제 서울에서 어떤 교회 집회를 하고 상담을 한 번 했는데요. 아들이 고려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아니야.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서울대학 얼마나 귀한 대학입니까?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엄마가 이제 축하하고 뭐 자기 자축하시는 거죠. 저한테 점심을 한번 내셨어요.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 엄마가 하는 말, 아유 내가 이 아이 그냥 서울대학 들여보내라고 내가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잠을 제대로 잤어요. 제가 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어요. 그냥 4시간이 한 번도 없었고요. 얘 중학교 들어가는 날서부터 얘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냥 대학교 입시하는 날까지 아이고 내가 고생한 거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친구들 한 번 만나본 적이 없고요. 동창회 한 번 가본 적이 없고요. 난 그 흔한 백화점도 한 번 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얘 때문에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랬더니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하는 말, 엄마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했던 아들들이 다 서울대학 들어가? 부모가 밥을 안 먹고 백화점 안 간다고 그 아들들이 몽땅 다 서울대학 들어가냐고? 엄마 그래도 아들이 잘해서 들어간 거죠? 엄마가 잠 안 자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말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아. 그렇죠. 재밌는 사실은요. 모든 엄마가 잠 안 자고 열심히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엄마의 열성으로 아이를 대학에 들여보낼 수만 있다면 어떤 엄마가 잠자겠습니까? 어떤 엄마가 먹겠습니까? 야, 이왕 다이어트도 할 거 말이지. 뭐 밥밥 넣고 내가 6년 동안 너를 위하여 다이어트도 하고도 살겠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재미있는 사실은요. 엄마가 그렇게 이제
내 앞에서 자기를 좀 이제 허세를 부리시는 거죠. 자기를 이제 나타내시고 이제 증명하시고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학 들어간 건 나 때문입니다. 라고 보상을 좀 받겠다고. 그러면 아들아이가 가만히 있으면서 네, 우리 엄마가 정말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아들이요. 아마 이렇게 엄마가 반응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닌가 보죠. 여기에 찼었나 봐요. 내 앞에서, 이것도 손님 앞에서 모든 엄마가 잠 안 잔다고 그 아들들이 몽땅 다 서울대학 들어가느냐? 라고 딱 받아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 아들도 보니까 나도요 지금요 사연이 있어요. 당신만 보상받아야 될 게 아니라 나도 보상받아야 돼요. 그런다는 얘기죠. 보상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집안에서도 부모님들끼리 서로 싸우면 난리를 치고 계세요. 난 보상받지 못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식도 앉아서 하는 말이 니들 때문에 나 보상 못 받는다. 그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니 어떻게 자식을 낳아가지고 맨날 저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기만 저러고 있는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을 낳았으니까 니들이 나한테 보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엄마가 너를 키울 때 얼마나 애써서 키웠는지 아니에요? 자식이 그 말을 들으면서 뭐 애쓴 게 뭐 있는데? 그러면서 듣는다는 거 아십니까? 서로가 가만히 보니까 사연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몽땅 다 뭐하고 있어요? 서로 다 보상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사건의 값을 올려서 나 보상해줘, 나 보상해줘, 나 보상해줘 라고 그러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도 보상을 원치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쳐다보시면서 한번 얘기하십시다. 당신도 보상을 원한다며?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다 보상을 원해요. 아버지 보상 원하죠. 엄마 보상 원하죠. 자식들 몽땅 다 보상 원하죠. 개도 보상을 원해. 같이 살고 있는 개도요. 지도 보상해달래. 내가 이 집에서 살면서 얼마나 애썼는지 쫓아다니면서 꼬리치면서 자기도 보상해달라고 그런 개도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자는 사연이 있는 자마다 허세가 작동돼서 값을 올리고 나 보상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보상심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보상이 되지 않을 때마다 그 사람 속에 이상한 의식들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의식들이 만들어지냐면 자기 속에 피해 의식이 만들어지고 핍절 의식이 만들어지고 자기 속에 피곤 의식이 만들어지고 열등 의식이 만들어져요. 내 속에요. 보상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보상되지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연자이기 때문에 너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사연자가 없어요. 보상을 내가 너한테 지금 당장 보상을 하는 이유는 너로 말하면 또 다른 보상을 내가 받겠다고 하는 계산이 되어 있지 어떤 사람도 그냥 보상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상 심리가 작동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속에 피해의식, 핍절의식, 피곤의식,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서 나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 나 너하고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 너를 위해서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 나 너하고 비교할 때마다 쪽팔려. 이러면서 산다 그 말이죠. 집안이 서울대학 법대를 나오는 집안이래요. 근데 그 집안에 동생 하나가 고려대 법대를 들어갔대나 뭐 어쨌대나 뭐 그랬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분이 자살했다는 거죠. 고대 들어갔다고. 나는 거기 가보지도 못했는데. 발도 들여보지도 못했는데.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왜 자살을 합니까? 이게 뭐냐면요. 뭐 했다고요? 열등의식이 작동돼서 보상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연이 딱 작동돼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저희 브라질에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브라질입니다. 그 브라질에 살고 있는데 브라질에 오시는 분들이 이 브라질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이 브라질 이놈의 브라질은 우라질이다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살면서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그 넓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되지 감사하면 되지 아니 뭐 이 나라 우라질이라고 이야기할 거 뭐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조그만 사건이 하나 터져요. 뭐 거기 살고 있는 현지인들이 대화가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문화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잘 안 되니까 말을 배워서 빨리 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것들이 말이죠. 게을러서 말이죠. 이것들이 왜 이렇게 못 사는 줄 아네요. 그 나라가 훨씬 더 크고요. 아주 뭐 놀라운 나라입니다. 자원도 많고 사람들이 그렇게 좀 느긋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가서 거기서 사는 거지 안 그러면 거기서 빨빨거리고 뭐 사람들이 똑똑하고 그러면 우리 사용하지 우리가 그 사람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한국 사람이 가서 브라질 사람들을 부리면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조금 모자라니까 부림을 당하지. 똑똑해봐요. 우리가 부림을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사연이 작동되는 사람마다 새로운 사건이 벌어져도
거기에 대한 값을 제대로 매길 수가 없어서 놀라우리만큼 보상을 원하는데 브라질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니들이 빠리빠리하게 일해야 내가 빨리 돈을 척척척 벌 텐데 니들이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저것들은 맨날 노는 것만 생각한대요. 저것들은 맨날 돈만 원한대. 저것들은 맨날 저 모양이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보니까 한국에서 보상되지 않았던 게 계속 연결돼서 거기서도 보상을 원하네, 나 힘드네, 괴롭네 이러면서 살게 되더라 그 말이죠. 자, 이 보상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람 속에 보복심리라는 것이 작동됩니다. 뭐가 작동된다고요? 보복심리라는 것이 작동돼. 옛날에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 영화에서 왜 원수 갚는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평생 동안 한마디 하지 않고 사시다가 자기 아들을 마지막에 불러요.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영수야. 영수가 다가왔어요. 네, 아버님. 네. 원수를 갚아다고. 그리고 눈도 감지 못한 채 돌아가시죠. 그렇게 아버지가 사연에 사무쳐서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요. 눈을 이제 감겨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편히 눈을 감으세요. 제가 이 원수를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자기가 원수 갚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장면이 딱 바뀌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아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무술을 닦기 시작해요. 열심히 무술을 닦습니다. 그게 무술을 닦고 난 다음에 장면이 또 딱 바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삿갓 딱 내리끼고 그다음에 여기다 개나리 보찜인지 미나리 보찜인지 보찜 하나 치고 그다음에 여기다 칼 한 자 이렇게 차고 원수 찾아 산만리를 다니죠. 원수를 찾아 산만리를 다니다가 원수를 만나요. 어디서? 외나무다리에서. 영화 봤구나.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서 그 원수하고 막 칼싸움하고 싸우다가 원수를 찔러 죽이죠. 재밌는 사실은 그 원수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온전한가? 이 사람은요, 그 많은 세월을 원수 찾아 죽인다고 세월을 허송한 것뿐만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나면 뭐 자기가 그렇게 뭐 편하겠습니까? 자기도 또한 상처 입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근데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그 외나무다리에서 죽었던 그 원수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그 아들이요, 산속으로 또 들어가. 그러더니 장면이 딱 바뀌어서 그 아들도 또 무술을 닦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보복이 끊입니까? 끊이지 않습니까?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보상을 못 받았다고 나 보복하면서 살겠다 하는 사람이 당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고 살고 있다. 어떤 집안에 남편과 아내가 이제 2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이 아내는 자녀 둘 키우면서 집안일 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절절절절절절 매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고 여기 아파 저기 아파 맨날 여기 아프니 저기 아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딱 들어오면 당신은 나가서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라 집에만 딱 들어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던 그런 남편이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자기한테 척척척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모든 일들은 다 집안일들 그것까지 그거 하나도 너가 못하냐 이건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아내한테 완전히 맡겨버리는 그런 남편이었단 말이죠. 이야 2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날도 너무 온몸이 아픈데 남편이 뭐 집에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밥을 차려서 이제 다 섬겼습니다. 밥 먹으면서 자기가 얘기했어요. 나 오늘 너무너무 힘이 든다고. 오늘 막 뒷골이 땡기고 말이죠. 앞이 골이 쏟아지고. 나 너무너무 힘이 없어요. 나 오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 당신 많이 아파.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 뭐 밥 있는 밥 딱 먹자마자 물 떠와라 뭐하라 하더니 말이죠. 텔레비전에 딱 앉아가지고 과일 갖고 와라 뭐하라 이러면서 커피 끓여와라. 아내 시키기만 바쁘지 하나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아내가요. 너무 힘이 들지만 그 청소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이제 겨우 방에 들어갔어요. 이제 겨우 방에 들어가서 딱 누우려고 하는데 이 거실에 있던 남편이 또 부르는 겁니다. 여보, 그럼 물 한 잔 떠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아니 내가 지금 몸이 한 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내 말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지금 누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겨우 힘들어서 다 맞추고 들어온 사람한테 어떻게 나한테 물 떠오라 그러냐 그 말이죠. 그래도 안 떠올 수가 없어. 안 떠올 수가. 관계가 말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네. 근데 일어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억지로 일어나서 말이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이제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떴는데
떠다가 그냥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살면서 말이지 너 만나서 내가 식모가 돼서 사는 게 너무 속이 상한 거야. 너무 속이 상한 거야. 물을 떠서 그냥 갖다 줄 수가 없는 뭐하고 산다고요? 보복하면서 산다. 사람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내가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복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도요. 조그만 아이들도 자기가 보상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땡깡을 부리면서 난리를 치면서라도 뭐하고 살아요? 보복을 하고 살게 돼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이들도 보복하고요. 형제들끼리도 보복하고 부부들끼리도 보복하고 사람들은 엄청난 보복을 서로 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 이 보복이 보복으로 끝나면 그수록 감사하겠지만 보복은요 항상 사망 심리로 연결이 돼요. 자, 사망 심리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사망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타살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집안에서 가만히 보면 보상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이제 보복 심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언어가 보복적인 언어들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말들이 아주 포악해지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질책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보복 심리가 작동되는 곳마다 이제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증상. 병적인 증상이 집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왜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울증. 그죠? 이거 증상 아닙니까? 증상, 병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병적인 많은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력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집안에요. 우울증이라든지 뭐 강박증이라든지 뭐 삐짐도 증세입니다. 삐짐증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노여워하는 거, 화를 내고, 네? 그다음에 울화증 뭐 이런 것들이 집안에서 가득가득 차서 넘치기 시작해요. 사람 속에 슬픔뿐만 아니고 화가 가득 차서 슬픔과 화가 이렇게 저렇게 엇갈려서 증상들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집안에 중독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중독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들이 나타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학대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집안 안에 폭력이 강하게 되고 언어적 폭력, 행동적 폭력, 감정적 폭력 여러 가지 폭력들이 나타나고 내가 너를 폭력할 수가 없으면 학대할 수가 없으면 스스로를 자학하게도 되죠. 머리도 뜯게 되고 칼로 자기를 찢게도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학을 하고 동물학대 이런 것도 보복을 해야 되는데 보복할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에게 보복하고 동물에게도 보복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복을 하고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갑자기 공부를 잘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하는가 봤더니 보상이 안 돼서 보복하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가출을 한다. 이것도 보복 심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렇게 집안이 보상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보복 심리가 작동이 되고 보복 심리가 작동이 되면 사망 심리로 움직이는데 자살을 하든지 타살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을 하는 것은 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500명 중에 1명 정도 자살을 할까? 선택을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자살보다는 타살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타살을 하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도 되겠지만 죽인다는 것보다 사람을 딛고 일어선다는 얘기죠. 너 지적하고 내가 사는 것이죠. 너를 욕되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그러면서 나는 살아나는 너를 죽이며 내가 산다. 너를 지적하고 내가 살고 너를 학대하고 내가 살고 너를 못살게 굴고 내가 살고 너를 사형 덩어리로 만들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망 심리가 작동이 된다. 그래서 사연이 작동되면 집안이 죽습니다. 결국 죽는 거예요. 사연이 작동되는 집안마다 살고 있는 집안이 별로 없어요. 다들 죽음 가운데서 헤매죠. 아버지가 엄마를 죽이려고 하고 엄마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뭐 칼로 죽인다는 건 아니어도 서로 말 가운데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서로 무시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례하게 행하고 이러면서 사망 심리를 그 집안에 가득 채우게 하죠. 그러므로 사망 심리가 있으면 이 집안에는 병자들이 사는 것이에요. 누가 산다고요? 가족이 사는 게 아니고 병자들이 삽니다. 서로 가족이라고 하는 끈끈한 끈들이 있는 게 아니라 병자가 병자와 관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는요. 현실을 기피하려고 하는 현실 기피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또
사람들을 회피하죠. 만나는 것을 회피하고 뭐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자기는 산이 좋대나 아유 나는 사람들이 싫어요. 아 난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고 사람 만나면 상처를 입는 데나 사람 만나면 무슨 뭐 아픔을 갖는 데나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배제하고 무엇을 원하냐면 산으로 들러 다니고 돌 수집하고 뭐 하여튼 뭐 사람이 아닌 다른 것과 관계합니다. 고양이가 좋대나 사람보다. 그래서 고양이를 가슴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고양이하고 만나서 10년을 살아보세요. 그 사람이 성장하는가? 개하고 살아보세요. 개하고 10년 동안 살아도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 아시죠? 사람이 성장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성장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병자들은요 이미 자기가 성장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 사람 만나지 않겠다라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만남 중에 가장 어려운 만남이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가장 어려운 만남들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인데 아픔을 자꾸 가지고 사연으로 살게 되는 사람들 보면 성장하지 않고 사연 덩어리만 커져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병자로 살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다 한 가지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허세가 작동될 때마다 그 집안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가식 현상, 가면 현상, 가설 현상, 가명 현상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사연이 작동돼서 허세가 움직이는 사람마다 가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를 감추고 또 감추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체면 차리는 사람들이 많고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내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하고도 한 5분씩 10분씩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면 얼마나 많은 가식이 가설이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많이 사연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가 결정된다. 저희 교회에 저희 이제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데 저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브라질에서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살아서 그런지 손잡고 다니고 뭐 같이 이렇게 뽀뽀하고 껴안고 이런 게 굉장히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그래서 저희 브라질 문화가 그러니까 만나면 뽀뽀하는 문화니까 그래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진한 부부가 하나 온 거예요. 그 남미 쪽에서 살으셨던 분이랬는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우리보다 더 친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만 봐도 쪼맨 이상한 거예요. 앞만 봐도 쪼맨 이상해. 그래서 어떻게 나이가 저희하고 비슷한 사람들인데 외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이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자유로울까? 뭐 손도 꼭 붙잡고 다니고요. 막 껴안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 뭐 아주 황 목사님 부부들보다도 훨씬 더 진합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돌기도 했는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유부남 유부녀가 어느 동네에서 바람이 나갖고 도망 온 거야. 도망 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나이 들어서 결혼을 늦게 해서 저렇게 정감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사연이 있었어요. 사연이. 그런데 사연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냥 서로 이렇게 부부끼리 가까운 것은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남편도 저하고 같이 이렇게 껴안고 뭐 뽀뽀하고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뭔가가 이상해요. 뭔가가. 가만히 보니까 그 서투름 좀 도가 지나친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봤더니 이게 허세가 작동되는 거죠. 우리가 마치 너무 늦게 결혼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랑하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사랑하느라고 이렇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나서 와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더라. 여러분 그러면 가식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면 써야 되겠죠. 가설, 가짜 이야기를 또 가짜 이야기에 계속 붙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가짜 이름으로도 산다. 여러분 어떤 집안에 김철수라는 사람이 김기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요. 김철수가 원래 본명인데 기둥이라는 이름으로 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집안에서 그 사람을 부를 때마다 아유 우리 집안의 기둥입니다. 아유 우리 집안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둥으로 산다는 거죠. 항상 무거워서 살아. 너무 무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내 인생 너무 무겁습니다. 사연은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그 언어로 자기가 멍해가 되어서 살고 그것을 짊어지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슴이 되고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사연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연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그 사연만큼 삽니다. 어떤 사연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런 사연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했고요. 엄마한테도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당시에는 그 이야기만큼밖에는 살 수가 없더라 그 말이죠. 엄마가 옷을 사줬는데 언니한테 옷을 사주시고 언니가 입었던 옷을 저한테 물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건 때문에 지금도 옷에 대해서 사연이 있어요. 옷에 대해서 사연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언니가 입었던 오바를 저한테 물려주시고 언니한테 새로운 오바를 해줬습니다. 중학교 때도 교복까지도 오바까지도 다 받아 입었는데 아니 언니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저한테 오바를 하나 새 거 사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때도 언니 거 물려주셨다 그 말이죠. 교복은 막 교회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윗돌이 바꿔 입었는데 치마는 또 비슷해갖고 언니 거 받아 입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그렇게 받아 입었던 것이 사연이 돼서 지금도 옷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어서 그렇지 안 그러면 얼마나 옷에 대한 욕심이 많았을까. 아마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거 몽땅 다 옷 사고 끝났을 겁니다. 이것이 사연이 반복된다는 거죠. 사연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사연으로 말미암아 그 사연만큼밖에는 살 수 없는 것이 사연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세력이에요. 저희 언니도 사연이 있대요. 저는 저만 이야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언니도 사연이 있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설거지 시키고 빨래 시키고 뭐 이런 거 자질구레한 일 시키는 거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엄마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난 그것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연이 있는데 우리 언니는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하고 이렇게 한번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요새 자다가도 이러면서 깬대요. 울다가 서러워서 이러면서 깬답니다. 그래서 언니 왜 언니가 이러면서 깨냐 말이죠. 난 속으로 네가 무슨 서러움 받은 게 있다고 깨냐. 우리 언니는 집에서도 그래도 공주처럼 이렇게 대우받았던 그런 언니였기 때문에 아니 언니가 뭐 이러면서 깰 길이 뭐냐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조금만 기분이 나쁘거나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워서 무슨 사건이 있거나 그러면 언니를 데리고 갔답니다. 언니를 불러갖고 하는 말. 엄마 죽으면 이 동생들 셋 네가 다 키워야 한다. 엄마가 떠나면 엄마가 없으면 이 동생들 네가 다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엄마가 언니한테 했다는 거예요. 언니가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들어서 지금도 자다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놓고 사는데도 그런 꿈을 한 번씩 꾼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서 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이야기가 사연으로 사무쳤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부모로 살면서도 자식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겨줄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살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 이야기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밖에는 살 수가 없는가 한번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이야기를 버릴 것인가. 사연을 버리십시다. 사연을 버리십시다. 사연을 버리십시다. 사연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연을 갖고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으로 작동되면 이렇게 작동되지 않을 텐데 만약에 복음이 아닌 사연으로 작동이 된다면 허세 딱 작동돼서 보상 원하면 보상이 안 되니까 보복 원하면 보복이 안 되니까 사망으로 가서 서로가 죽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된다. 우리 사연을 끝이고 모두가 다 복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